지난 시간에는 17세기에 뉴턴 역학이 어떻게 출현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18세기, 19세기가 되면서 전기현상과 자기현상에 대한 이론도 나왔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뉴턴 역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뉴턴 역학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바로 1687년 프린키피아 뉴턴의 저서죠. 이게 발표되면서 시작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뉴턴 역학은 사실은 어떤 분야든지 그 한 분야를 하나의 식으로 대표하라고 하면 뉴턴 역학은 바로 운동법칙으로 대표되지요. 또 운동법칙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기본법칙이다. 모든 자연현상의 그 규칙성을 설명하는 법칙이 있다면 그 법칙이 왜 성립하는지를 이 뉴턴 역학의 기본법칙인 운동법칙, F는 ma로 다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이해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뉴턴 역학은 18세기, 19세기가 되면서 더 이상 발전하지 않았느냐? 네, 뉴턴 역학의 내용은 뉴턴이 11세기에 발표한 내용 그대로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학교에서 초, 중, 고, 대에서 배우는 뉴턴 역학은 뉴턴이 발표한 데서 눈곱만큼도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18세기와 19세기를 거치면서 뉴턴 역학을 멋있게 새로운 이론적인 포멀리즘으로 만드는 그런 역학이 발표됐습니다. 그것이 18세기에 나온 라그랑지 역학, 그리고 19세기에 나온 해밀턴 역학인데, 이 역학도 나중에 이제 실제 문제를 푸는 때가 되면 그것은 뉴턴 역학하고 똑같으십니다. 그렇지만 라그랑지 역학으로 바꿔놓고 나서 어떻게 할 수가 있었냐면 어떤 문제든지 기계적으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서도 풀 수 있는 아주 문제 푸는데 유리한 그런 도구를 제공하기도 했고, 또 알지 못하는 자연 법칙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도구도 제안하게 됐습니다. 이 라그랑지 역학이 해밀턴 역학으로 조금 발전했는데, 해밀턴 역학이 되면서는 역학의 이론 체계에 숨어 있는 그 내용들이 이론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밀턴 역학은 바로 나중에 미세계에 대한 양자역학, 미세계에 대한 양자역학은 뭐라고 흔히 이야기하냐면 고전 역학과 뉴턴 역학과 너무 다르다. 그래서 뉴턴 역학이 전혀 성립하지 않는 세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나중에 양자역학을 배울 때 이것도 무슨 의미인가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겠지만, 사실은 해밀턴 역학이 이미 양자역학으로 건너갈 준비를 다 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나중에 이제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18세기부터 나온 전자기학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맥스웰 전자기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자기학은 어떤 분야냐면 뉴턴 역학은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기본 법칙을 다루는 분야라고 한다면, 전자기학은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상호작용, 기본 힘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이 힘이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구하고 하는 것을 이제 구하는 것입니다. 이 전자기학은 어떻게 발전했냐면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조금씩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18세기에 쿨롱 법칙, 19세기에 비오사바르 법칙, 암페어 법칙, 패러데이 법칙, 이런 식으로 150년에 걸쳐서 한 법칙씩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1873년에 맥스웰이 저서를 발표합니다. 전자기학이라고 하는 저서를 발표하는데, 이 전자기학이라는 저서에서 그동안 발표된 이 여러 법칙들이 사실은 서로 독자적인 법칙이 아니라 하나의 일관된 식이다. 그래서 4개의 방정식으로 정리합니다.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4개의 방정식으로 통합되는데, 자, 오늘 시간 마지막에 이 전자기학, 쿨롱이, 또 비오사바르가, 암페어가, 패러데이가 각각 발견한 전자기학을 왜 우리는 맥스웰 전자기학이라고 부르냐? 맥스웰은 사실은 실험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법칙들이 만들어지는데 뭐 그렇게 크게 기여하지 않았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맥스웰의 전자기학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 그럴듯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뉴턴 역학하고 좀 대비되는 게 있죠. 뉴턴 역학은 프린키피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의 이론 체계가 좀 더 복잡한 수학을 이용해서 라그랑지 역학도 나오고 해밀턴 역학도 나왔다고 한다면 전자기학의 경우에는 쿨럼 법칙, 비호 사법 이런 것들이 나온 다음에 나중에 맥스웰 방정식으로 이렇게 통합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러면 전자기학이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하나씩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연현상에는 중력현상, 전기현상, 자기현상 이렇게 있는데 중력현상은 바로 중력에 관한 것입니다. 중력은 어떤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마치 사과가 나무에서 뚝 떨어지듯이 이건 이제 이런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그 현상을 설명하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바로 무엇이냐면 중력이겠어요. 이 중력은 알고 봤더니 질량과 질량 사이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전기력의 존재를 알게 되는데 뭐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지만 전기를 띠고 있는 이런 뱀장어가 있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옛날부터 짜장장 번개가 치면 거기서 전기를 맞아가지고 막 죽는 사람도 생기고 그랬죠. 자, 이게 전기현상이다, 무척 무서운 현상이다 라고 하는 걸 알았지만 우리 주위에서는 잘 발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은 바로 전하와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런데 이 전기현상보다도 더 일찍 더 우리 주위에 흔히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현상인데, 자기현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위에 자철광이라고 하는 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쇠 같은 게 막 붙죠. 그래서 그런 자철광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나침반도 아주 오래전에 만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제일 먼저 만들었다고 하지만 이게 바로 자석과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바로 자기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이론은 어떻게 발전하게 됐냐면 중력의 경우에는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으로 알게 됐고,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은 언제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1687년. 그래서 17세기 중후반에 중력 현상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전기력은 어떻습니까? 전기력은 전기력에 대한 쿨롱 법칙으로 알기 시작하게 됐는데, 쿨롱 법칙이 나오게 된 것이 언제냐면 1785년입니다. 이 만유인력 알게 되고 근 100년이나 지나서죠. 이게 전기 현상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눈에 가장 먼저 띄고 사람들이 더 잘 인식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현상, 자기력에 대한 현상인데, 이 자기력에 대한 이론이 가장 늦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기현상은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알려진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19세기 초가 되어서 비로소 자기현상을 설명할 방법을 찾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럼 먼저 우리 이 전기력을 설명하기 전에 만유인력을 잠깐 먼저 또 한번 보겠습니다. 만유인력은 어떤 것입니까?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으로 알게 됐고, 이게 바로 우리 이 초중고등학교에서 기본힘 4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4가지의 기본힘 중에서 가장 먼저 발견된 기본힘이 바로 만유인력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만유인력은 어떻게 해서 발견하게 됐습니까? 자, 만유인력을 발견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만유인력은 두 질량이 있으면 두 질량 사이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이다 라고 하는 걸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턴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뚝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인력 발견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뉴턴이 사과가 뚝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인력이라는 게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만유인력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과가 떨어지는 걸 도저히 알 수가 없죠. 아무튼지 만유인력은 언제 나오게 됐습니까? 프린키피아에 나오게 됐죠. 이 프린키피아는 왜 쓰게 된 것입니까? 바로 케플러 법칙, 행성 운동에 대한 케플러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행성들이 타원 궤도를 돈다고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만유인력 법칙을 도입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순전히 이론적으로 만유인력 법칙을 도입한 다음에 나중에 그것이 잘 들어맞았는데, 그로부터 한 100년 뒤에 실제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영국의 과학자 캐번디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이제 그 귀족이었는데 은둔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의 업적들이 다 발견하게 됐는데, 1797년에 비틀림 진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실제로 질량과 질량, 지상에서 질량과 질량 사이의 힘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하는 것을 측정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이제 알게 됐죠. 자, 그러면 전기력은 어떻게 발견하게 됐냐면 처음 발견된 게
쿨롱 법칙이죠. 그래서 이것을 네 가지 기본임 중에서 두 번째로 발견된 기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이 쿨롱 법칙은 사실은 만유인력에서부터 만유인력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야 한다고 하니까 전기력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해가지고 드디어 1785년에 논문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때 어떠냐면 그 캐번디시가 만유인력 시험과 같은 그런 실험 장치를 썼어요. 근데 전기력의 경우에는 훨씬 세기 때문에 실험하기가 더 쉬웠겠죠. 그리고 비틀림 진자를 이용했는데, 비틀림 진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에 전하를 띤 도체를 놔두고서 이게 돌아갈 것 같으면 돌아갈 때 얼마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거울을 붙이고 여기 빛을 쬐어줄 것 같으면 약간만 돌아가더라도 그 빛이 많이 이동하죠.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비틀림 진자가 얼마나 이동하는가, 얼마나 회전하는가 하는 걸로부터 힘의 크기를 알아낸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만유인력 법칙과 쿨롱 법칙이 어떤 모양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만유인력 법칙을 얘기할 때 질량과 질량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은 어떻게 계산하면 더 쉽냐면, 먼저 중력장을 계산한 다음에 중력장에 질량을 갖다 놓으면 그 질량이 만유인력을 받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중력장은 여기 이렇게 기준계를 이렇게 세워놓고서 M1이라고 하는 질량이 저기 있을 때 M1은 위치 벡터가 R1인 곳에 있고, 지금 R2에서 중력장을 구한다고 하면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 이거 나중에 이게 자세하게 배울 것이지만, 자, 이렇게 구합니다. 왜 이렇게 써놨냐면, 자, 이렇게 써야지 이 만유인력 법칙에 대한 제대로 된 걸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여기서 R1과 R2라고 하는 것은 M1이 놓인 위치 벡터고, R2는 지금 중력장을 구할 위치 벡터죠. 그래서 R2에서 R1을 빼면, 그러면 R1에서 R2를 향하는 변이 벡터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은 바로 뭐냐면 그 변이 벡터, 다시 말하면 저기서 M1에서부터 중력장을 구하는 곳까지를 향하는 단위 벡터, 요 밑에 여기에 절대값으로 나눈 것은 그 크기로 나누면 크기가 1인 벡터가 되어서, 자, 이런 벡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 강의에서 자세히 배우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들어두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 식은 바로 뭘 얘기하냐면, 저 오른쪽에 있는 이것은 단위 벡터를 표시하는 것이고, 사실은 거리의 제곱에 그 중력장이 질량에서부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질량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게 저기 보이죠. 그리고 그 비례 상수가 G라고 하는 만유인력 상수고, 여기에 마이너스를 표현한 건 방향이 R1에서 R2를 향하는 방향이 아니라 그 반대 방향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중력장을 구한 곳에다가 이렇게 질량을 하나 갖다 놓으면, M2를 갖다 놓으면, 이때 이 M2에 작용하는 중력, 만유인력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중력장에다 그냥 M2를 곱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F21 이렇게 한 것은 1에 있는 질량이 2에 있는 질량한테 작용하는 힘입니다. 중력. 그러면 M2G 이렇게 구했는데, 전기력 구할 때도 이것과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전기력 구합니다. 전기장을 먼저 구합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이 이렇게 있는데, R1과 R2, R1에다가 전하 Q1을 갖다 놓고 R2가 있는 곳에 전기장을 구하겠어요. 그러면 그 식, 전기장에 대한 식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비례상수만 조금 달라지고, 비례상수가 다른 모습으로 표현됐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여기 질량 대신에 전하를 썼다 뿐이죠. 그리고 요건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단위 벡터라고 했죠.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전하를 갖다 놓으면, Q2라는 전하를 갖다 놓으면 Q2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Q2에다가 전기장을 곱하면, 그러면 Q2에 작용하는 Q1이 Q2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유인력 법칙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전기력에 대한 법칙을 알게 됐는데, 자기력에 대한 법칙을 알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전기현상과 자기현상을 비교하면 아주 비슷한 점도 있고 아주 다른 점도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비슷한 점부터 먼저 볼 것 같으면, 여기 전기현상이 있으면, 전기현상은 어땠습니까? 두 가지 부호가 있죠, 전하에는. 그래서 같은 부호의 전하는 서로 어땠어요? 서로 밀치죠. 다른 부호의 전하는 어때요? 서로 잡아 끌지요. 그리고
양전하고 음전하 주위에 전기장을 그릴 것 같으면 양전하와 음전하를 가까이 놓은 걸 뭐라고 그러냐면 전기쌍극자라고 하는데 그 전기쌍극자의 주위에 생기는 전기력선을 그려볼 것 같으면 이게 이제 전기장을 표현한 게 전기력선인데 그러면 그 전기력선은 양전하에서 나와서 음전하로 들어갑니다. 이런 모양이 되는데 자기현상에서는 그 전하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뭐냐면 자석의 극입니다. 그래서 자석에서도 같은 극은 서로 밀치고 다른 극은 서로 잡아 끌지요. 그런가 하면 자 여기에 지금 전기 쌍극자에 해당하는 걸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막대자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막대자석에서 N극과 S극이 있을 때 그때 자기장의 모습을 보면 자기력선의 모습을 보면 요거 전기장의 모습하고 아주 유사하죠. 근데 전기현상과 자기현상은 다른 점도 있습니다. 어떤 다른 점이 있냐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양전하, 음전하는 그냥 둘로 쪼개서 따로따로 존재할 수가 있죠. 근데 자석은 그렇지가 않죠. 그 다음에 전기 쌍극자의 전기력선을 좀 자세히 볼 것 같으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 이번엔 어디를 보냐면 요 가운데를 보겠어요. 요 가운데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양전하에서 나와서 음전하로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전기력선은 전부 양전하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음전하에서 끝나죠. 이게 바로 전기력선의 특징이 되겠어요. 그래서 전기력선은 양전하에서 생겨서 음전하에서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자기현상은 어떠냐? 먼저 N극과 S극은 홀로 존재하지 못하죠. 우리 막대자석이 있으면 그거 둘로 딱 짜기면 어떻게 됩니까? 또 N극과 S극이 또 생기죠.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자기력선이 전기력선과 비슷하다고 했는데 이 가운데를 볼 것 같으면 사실은 이 전자석이 막대자석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막대자석의 경우에는 가운데가 막혀서 못 보죠. 이 전자석의 경우에는 가운데를 보는데 여기서 전자석에서는 자기력선이 어떤 방향으로 가냐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이 경우는 어땠어요? 전기력선의 경우는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죠. 이건 무슨 얘기예요? 양전하에서 만들어서 음전하에서 끝났다는 얘기죠. 이 경우는 어떠냐? 여기서 N극에서 만들어서 음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력선은 뺑뺑 돕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력선의 특징은 뭐냐면 시작과 끝이 없고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자기력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기현상은 전기현상과 뭐가 다르다라고 하는 걸 알 수는 있지만 아무튼 전기현상에 대한 법칙은 우리가 금방 알았는데 그랬는데 자기현상에 대한 것은 법칙으로 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고심을 하고 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건이 벌어진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 사건이 바로 뭐냐면 웨르스테드의 발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웨르스테드는 덴마크의 코펜하겐 대학의 교수였어요. 근데 당시에 여기가 이제 18세기죠. 18세기인데 18세기면 19세기죠. 1820년인데 그러면 그때는 어땠냐면 전기 현상에 대해서 새로 알게 돼 가지고 대학에서는 이 전기 실험하는 것이 굉장히 첨단 실험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학 실험실에서 전기줄을 갖다 놓고 거기다 볼타 전기를 연결해 가지고 하는데 그 옆에 나침반도 갖다 놓고 이런 게 이제 당시에 실험실이었는데 1820년 4월 21일 실험 중 우연히 전류가 흐르는 도선주에 나침반 바늘이 움직이는 것을 웨르스테드가 발견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우연히 조교가 지나가다가 이 전선이 밑으로 똑 떨어졌어요. 전선이 밑으로 똑 떨어졌는데 그때 웨르스테드의 눈이 나침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침반 바늘이 막 움직였어요. 이상하죠. 왜 그러냐면 당시만 하더라도 전기현상과 자기현상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전기장에서 자석은 힘 안 받고 자기장에서 전원은 힘 안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도선에 전류가 흐르는 건 전기현상이죠. 그 다음에 나침반이 돌아가는 건 자기현상인데 두 개가 관계 있다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웨르스테드가 여러 가지로 실험을 해가지고 도대체 여기에 어떤 법칙이 있을까 하고 했는데 웨르스테드는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1820년에 벌써 그 사이에 바로 자기현상의 원인이
이 전류가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바로 1820년에 자기현상에 대한 법칙들이 쫙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현상을 뭐라고 정리할 수가 있냐면, 우리 여기서 빨리빨리 지나가는 이유는 우리 대강만 얘기하고 자세한 거는 우리 2학기 전자기 배울 때 아주 자세하게 배울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자기현상의 기본 원인이 자석이 아니고 움직이는 전하였습니다. 전류가 바로 전하가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정지한 전하는 주위에 전기장이 생깁니다. 정지한 전하의 경우는. 근데 전하가 움직이고 있으면 전하 옆에니까 전기장도 물론 생기는데 자기장도 또 생긴다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장에서는 전하가 힘받고 자기장에서는 자석이 힘받았죠. 그게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전기장에서는 움직이지 않는 전하나 움직이는 전하나 다 전기력을 받습니다. 근데 자기장에서는 어떠냐? 자기장에서는 움직이는 전하만 자기력을 받는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현상의 원인은 바로 움직이는 전하고, 사실은 자석도 알고 봤더니 그 안에 전하가 뺑뺑 돌고 있어서 전자석 같은 원리로 막대자석이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이제 물질의 구조를 알고서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현상의 기본도 역시 전하다. 단 움직이는 전하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자기장에 대한 법칙을 금방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장에 대한 법칙은 어떻게 되냐? 가만 보니까 자기장에 대한 법칙을 비오사바르 법칙이라고 하는데, 웨르스테드가 발표한 다음에 몇 달 안에 바로 나왔습니다. 이 비오사바르 법칙도 보면 쿨롱 법칙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지만 약간 다르겠죠. 자, 여기에 자기장을 알기 위해서 아까처럼 그리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이번엔 전하가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Q1이라는 전하가 V1으로 속도 V1으로 지금 움직이는 Q1이라는 전하가 지금 R1에 있을 때 R2에 만드는 자기장은 여기에 이렇게 표시했는데, 요 표시는 뭐냐면 지금 벡터인데 지면 안으로 들어가는 벡터입니다. 지면 안으로 들어가는 벡터는 여기다 이렇게 각개표를 했고, 지면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것은 점 찍고 동그라미 이렇게 합니다. 요거 화살을 뒤에서 본 모양, 또 화살을 앞에서 본 모양, 뭐 이런 거죠. 자, 웨르스테드가 사실은 자기력에 대한 법칙을 알기가 힘들었던 이유가 바로 이 방향 때문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기력이나 중력은 어땠습니까? 두 전하를 잇는 선 또는 두 질량을 잇는 선이었죠. 근데 이거는 그 잇는 선이 아니라 엉뚱한 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자기장에 대한 법칙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똑같이 생겼어요. 이 앞에 있는 비례 상수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지만 나머지는 다 똑같이 생겼죠. 여기에 이 단위 벡터도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단지 아까 어땠습니까? 여기에 이제 Q1의 V 속도로 가니까 여기 전기력의 경우에는 원인이 Q1이지만, 자, 이 경우에는 Q1, V1까지 이렇게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전기력에 대한 법칙과 자기력에 대한 법칙이 다른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전기장의 경우에는 단위 벡터가 벡터죠. 그 앞에 스칼라만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어때요? 여기 단위 벡터가 있고 그 앞에도 또 벡터가 있어요. 그러면 벡터와 벡터를 곱하려면 어때야 돼요? 두 개를 곱한 결과가 벡터니까 요 앞에 요거를 벡터 곱을 이렇게 해줘야 되죠. 그럼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벡터에 대해서, 벡터 곱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으면 그냥 듣고만 있으면, 우리 다음 주에 바로 이거 배웁니다.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V1이라는 벡터에서 이 단위 벡터 방향으로 오른나사를 돌릴 때 오른나사가 진행하는 방향이 이 벡터의 방향이 되겠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장의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도 벡터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단위 벡터는 이쪽 방향이니까 오른나사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면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되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여기 단위 벡터가 있고 여기에 거리 제곱의 반비례하는 것까지 다 똑같아요. 그러면 이때 이제 여기에 또 다른 전하가 여기 있는데 이 전하도 움직여야 되죠. 움직여야지 자기력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V2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이때 작용하는 자기력은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이때도 마찬가지로 Q2, V2가 있고 요 B 자기장도 벡터죠. 그러니까 어떻게 곱해줘야 되겠어요? 요게 벡터 곱으로 곱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벡터 곱으로, 두 벡터는 벡터 곱으로 해준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면 자기장의 법칙을 바로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자기장에 대한 이해도 아주 빨리 잘 진행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자기력은 어떤 방향이냐면 여기서 이상하게 이런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서 V2 크로스 B 벡터 곱한 거 그 방향 이런 방향이 되겠어요. 자, 이런 방향이기 때문에 웨르스테드가 이해하기가 처음에 굉장히 쉬웠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자기장에 대한 법칙이 다 이제 해결이 되고 1820년에 웨르스테드가 이 전류도 자기장을 만든다, 자기장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걸 발견한 다음에 아주 바로 이런 것이 알려지고, 그 다음에 1830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페러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할 텐데,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1830년에 어떤 의문을 갖게 되냐면, 웨르스테드가 바로 10년 전이죠. 어떠냐면, 당시에는 최초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걸 관찰한 거예요. 움직이는 전하는 자기장을 만들어. 그래서 자석이 이렇게 나침반이 이제 영향을 받았죠. 그리고 자기장에서는 움직이는 전하가 힘을 받는다. 자, 요걸 이제 알아낸 것이죠. 그 페러데이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대칭적으로 존재한다면, 이게 성립한다면 이런 것도 성립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진 거예요. 여기서 한번 여러분이 여기에 어떤 게 들어가야 될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위하고 똑같은데 여기에 주황색으로 표시한 데만 이렇게 가려놨습니다. 그러면 움직이는 전하는 자기장을 만들고, 이걸 뭘 만들면 좋겠습니까? 네, 그렇죠. 움직이는 자석은 뭘 만들어요? 전기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장에서는 움직이는 전하가 힘을 받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전기장에서는 움직이는 자석이 힘을 받지 않을까? 이런 의문을 품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페러데이가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이냐면, 페러데이는 공부를 전혀 안 한 사람이었어요. 20살이 거의 다 돼가지고 이런 물리학과 화학에 발을 디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엉뚱한 생각도 하게 되는데, 사실은 페러데이가 이제 굉장히 훌륭한 물리학자가 됐고, 바로 이런 것들을 새로운 큰 스텝을 밟는 일들을 이제 해낸 사람이죠. 근데 페러데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웨르스테드가 쉽게 발견했던 이유는, 그래서 움직이는 전하가 자기장을 만드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나침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움직이는 자석이 전기장을 만드는데, 전기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구는 당시로는 생각하기가 힘들었어요. 마땅한 장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페러데이는 이제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어떻게 찾아냈냐면 바로 전기 회로를 이용했어요. 전기 회로에는 반드시 기전력이라고 하는 배터리를 연결해야지만 이제 전류가 흐르는데, 배터리를 연결한다고 하는 것은 그 회로에 전기장을 걸어준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주위에 자석을 그냥 움직일 것 같으면, 주위에 전기장이 만들어진다면 이 회로에, 배터리를 연결하지 않은 회로에도 전류가 흐를 수 있다는 걸 이용한 겁니다. 실제로 해봤어요. 그래서 배터리를 연결하지 않은 회로에 검유계는 조그만 전류가 흘러도 이렇게 표시하는 전류계인데, 이걸 연결했어요. 그리고 폐회로 근처에서 자석을 이동시켰더니 어떠냐, 검유계 바늘이 움직이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추측이 맞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법칙을 찾아야 되겠죠. 여러 가지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때 이제 기전력, 그 배터리를 연결하지 않았는데도 기전력의 역할을 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유도 기전력이라고 부르는데, 이 유도 기전력이 도대체 어떻게 생기느냐, 이건 이제 수학으로 표시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알고 봤더니 무엇에 이동했냐면, 그 유도 기전력은 무엇에만 의존했냐면 폐회로를 지나가는 자기장 선석. 자기장 선석은 어떤 면을 지나가는 자기력선의 수입니다. 이 자기력선의 수는 그 면을 자기장이 얼마나 세게 지나가는가 하는 걸 얘기해 준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자기장 선석에만 의존한다. 그 자기장 선석이 변해야지만 유도 기전력이 생긴다 라고 하는 걸 알고, 이게 바로 페러데이 법칙입니다. E자예요. E가 유도 기전력이고 파이B가 자기장 선석인데, 파이B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 유도 기전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장 선석의 시간 변화율이 바로 유도 기전력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이 자기장 선석은 어떤 방법으로 변하든 변하기만 하면, 이때 자석을 꼭 이동시키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도 변하기만 하면 그러면 유도 기전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알게 됐는데, 이 전자기학이 완성하게 되는 데는 페러데이와 맥스웰이 크게 기여합니다. 두 사람 모두 이제 영국 사람인데, 마이클 페러데이는 영국에서 태어난 사람이요. 맥스웰보다 조금 먼저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런던의 빈민가 출신입니다. 런던의 빈민가 하면 정말 가난했어요.
그래서 모욕도 뭐 1년에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서점의 점원으로 일하면서 당시에 이제 19세기 초, 18세기 말 이때 영국에서 어땠냐면 일반인들을 위해서 교양 강연을 당시에 새로 만들어진 과학에 대한 교양 강연을 하는 그런 일이 영국에서 이제 있었습니다. 거기에 열심히 거기서 다니면서 공부하다가 거기서 데이비 험프리라고 하는 이제 교수의 조수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조수로 취직을 해가지고 그 험프리보다 훨씬 유명한 학자가 되는 거예요. 험프리의 업적은 패러데이를 발탁한 게 이제 업적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거의 공부를 안 하고 20살부터 이제 험프리 조수로 들어가서 뭘 했냐? 데이비 험프리는 화학자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비커 닦는 그런 일을 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거 비커 닦는 일 시켜가지고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점점 거기서 이제 한 거죠. 네. 그래서 전자현상을 이 사람은 직관적으로 이해해서 이런 전기력선을 그리고 자기력선을 그리고 이런 것도 전부 다 패러데이의 아이디어였다라고 하는 거죠. 맥스웰은 패러데이보다 한 40년 늦게 이제 난 사람인데 실제로 둘이서 같이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이고 이 사람은 패러데이와는 아주 대조적으로 상류층 귀족 출신입니다. 스코틀랜드에 부유한 상류층 출신이고 이 사람은 신동이었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가정교사를 이제 개인 교수를 시켜서 공부를 시켰고 그 다음에 아주 엘리트 코스를 거쳐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패러데이의 직관으로 이제 만들어진 전자기학의 여러 가지 이론들을 수학적인 이론 체계로 구현한 사람이 바로 맥스웰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맥스웰은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까지 나온 전자기학 법칙들을 수학으로 표현한 수학도 적분과 미분을 이용해서 표현한 것으로 했습니다. 그 결과만 이제 여기서 잠깐 소개하겠어요. 자, 이것에 대한 맥스웰 방정식에 대한 자세한 건 우리가 이제 2학기 강의에서 자세하게 합니다. 그때 이제 더 자세한 걸 보세요. 근데 단지 이제 흐름을 보기 위해서 맥스웰 방정식은 어떠냐면 전기력에 대한 법칙이 바로 뭐였습니까? 쿨롱 법칙이었죠. 이 쿨롱 법칙하고 똑같은 법칙이 가우스 법칙입니다. 똑같은 법칙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 걸 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조건도 똑같고 똑같은 걸 구하고 그래요. 결과도 똑같아요. 근데 그것을 표현한 그 법칙을 표현한 수학적인 표현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근데 쿨롱 법칙에서 가우스 법칙 유도할 수도 있고 가우스 법칙에서 쿨롱 법칙 유도할 수도 있어요. 똑같아요. 표현만 다릅니다. 가우스 법칙이 좀 편리합니다. 요 두 개를 맥스웰이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었냐면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기장의 요거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것인데 델은 벡터 미분 연산자입니다. 이렇게 다이버전스를 한 것이 입실론 제분의 로는 그 전하 밀도예요. 이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장에 대해서 똑같은 가우스 법칙을 표현할 수가 있었는데 그때 그래서 가우스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전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이 다이버전스 2였죠. 다이버전스 B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제 가우스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0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 이건 뭐냐면 이게 바로 무엇이나 마찬가지냐면 전기장 N극과 S극을 따로 구분해낼 수가 없죠. 자, 그게 바로 이것이 얘기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력에 대해서는 뭐가 있었어요? 비오사바르 법칙이 있었죠. 비오사바르 법칙과 똑같은 법칙이 또 뭐가 있냐면 암페어 법칙이 있어요. 마치 요거 마찬가지입니다. 비오사바르 법칙에서 암페어 법칙 유도할 수 있고 암페어 법칙에서 비오사바르 법칙 유도할 수 있고 두 개가 똑같은 법칙이에요. 똑같은 거를 구하는 법칙입니다. 단지 이제 적용할 때 어떤 게 더 편리한 거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자, 요거를 어떻게 표시했냐면 이거는 자기장에 대한 것인데 이건 컬비라고 벡터 미분 연산자하고 자기장하고 벡터 곱한 거예요. 이건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암페어 법칙을 이제 미분 형태로 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패러데이 법칙이 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패러데이 법칙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컬 E 이렇게 됩니다. 가만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전기장과 자기장에 대한 다이버전스, 그 다음에 자기장과 전기장에 대한 컬, 이게 바로 4개의 방정식이죠. 자, 이렇게 그동안에 쭉 발견됐던 전자기 법칙들을 이런 식으로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했고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맥스웰 방정식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스웰 방정식이 이렇게 4개가 됐죠. 이 맥스웰 방정식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미분 방정식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저기서 델은 뭐냐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파샬 X분의 파샬, 파샬 Y분의 파샬, 파샬 Z분의 파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 독립변수 X로 편미분한 거, Y로 편미분한 거, Z로 편미분한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T로 편미분했죠. 그래서 독립변수가 어떻게 되냐. 독립변수가 X, Y, Z, T 이렇게 됩니다. 독립변수는 이렇고 종속변수는 뭐냐면 전기장과 자기장이죠. 그래서 독립변수가 여러 개인 미분방정식인데 구하는 종속변수가 전기장과 자기장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연립미분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뉴턴의 운동방정식 할 때 뉴턴의 운동방정식도 미분방정식이다 그랬죠. 미분방정식은 어때요? 종속변수를 독립변수의 함수로 구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풀어야 됩니다. 요거 풀리면 어때요? 전기장과 자기장을 위치 벡터와 시간의 함수로 구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설명할 것 같으면 이게 이렇게 구했다고 하는 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 150년 동안 따로따로 발견된 전자기 법칙들이 제각각 성립하는 독립적인 법칙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하게 됐죠. 봤더니 어떻습니까? 저 위에 있는 건 쿨롱 법칙, 그 다음에 있는 요거는 패러데이 법칙, 그 다음에 요거는 암페어 법칙인데 이것들이 어떻습니까? 이것들이 서로 독립적인 게 아니라 연관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방정식이 그리고 뭐냐면 종속변수를 독립변수로 풀어야 하는 미분방정식인데 이 연립미분방정식을 푸는 과정에서 맥스웰은 무엇을 알게 됐냐면 전자기파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단순히 이걸 푸는 과정에서 알아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자기파의 존재를 이론으로 먼저 예언을 하게 됐는데 봤더니 그 전자기파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자기파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뭐냐면 빛이다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됐어요. 당시에 이제 빛이 도대체 파동이냐 뭐냐 막 이런 걸 말이 많았었죠. 근데 이 빛이 바로 전자기파다. 전자기학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전자기파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고 이건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사실은 전기장과 자기장은 아까 우리가 봤듯이 전기력과 자기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공간에 생긴다고 가정한 가상적인 양이었어요. 실제로 전기장이 있는지는 따로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전자기파는 뭐냐면 전기장과 자기장이 움직이는 겁니다. 전기장과 자기장이 크기를 바꿔가면서 지나가면서 진행하는 게 이게 전자기파입니다. 전기장과 자기장이 단순히 전기력과 자기력을 설명하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여기서 나오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쭉 전자기학은 쿨롱 법칙, 암페어 법칙 이런 것들을 다 합한 걸 전자기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우리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됐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 맥스웰 방정식이 바로 전자기학의 요체다. 그래서 전자기학을 하나식으로 얘기한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맥스웰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자기학이란 바로 맥스웰 전자기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맥스웰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전자기파의 존재를 알게 됐냐면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파동 방정식을 만족해야 됩니다. 이 파동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냐면 저기에 델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벡터 미분 연산자의 제곱인데 저게 뭐가 있냐면 dx 제곱분의 d제곱, dy 제곱분의 d제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거 빼기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것 을 빼가지고 상수를 곱해서 빼면 0과 같다라고 하는 게 파동 방정식인데 모든 파동은 이와 같은 파동 방정식을 만족해야지 되고 이런 파동 방정식을 만족하는 것은 우리가 파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파동 방정식은 또 뭐가 있냐면 여기에 그 앞에 속력이 바로 딱 있습니다. 파동 방정식에. 그래서 맥스웰 방정식을 푸는 과정에서 연립 미분 방정식이니까 우리 미분 방정식, 연립 방정식 할 때 둘 중에 하나를 소구해야 되죠. 그래서 이 전기장과 자기장이 같이 있는 연립 방정식에서 하나를 소구했더니 어떤 방정식을 구했냐면 바로 이런 전기장만에 대한 방정식, 이런 자기장만에 대한 방정식 구했는데 이 전기장만에 대한 방정식과 자기장만에 대한 방정식이 뭐하고 똑같습니까? 파동 방정식하고 똑같지요. 자,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을 만족하면 파동이어야지 된다. 전기장과 자기장이 파동 방정식을 만족하고 파동 형태로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도 알게 됐고 그뿐 아니라 이 앞에 있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앞에 있는 게 바로 속도라고 그랬죠. 속도 제곱분의 1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전자기파가 존재한다면 전자기파의 속력이 이렇게 되는데 이 뮤제로와 입실론 제로는 이거는 쿨럼b 법칙 앞에 있는 개수
그 다음에 비오사바르 법칙 앞에 있는 개수로부터 아는 것이고, 이걸로 계산했더니 뭐가 나왔냐면 빛의 속력, 초속 30만 킬로미터가 딱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로부터 전자기파가 이제 존재한다면 빛이 바로 전자기파의 일종이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는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맥스웰이 이걸 예언한 다음 한 20년쯤 있다가 헤르츠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이런 전자기파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맥스웰은 이 결과로부터 전기장과 자기장이 전자기파를 만들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이제 전자기학도 거의 완성이 됐다. 이렇게 하면서 19세기가 이제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19세기가 지나가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뉴턴의 역학과 그다음에 맥스웰의 전자기학이 물리학의 두 축인데, 이 물리학의 두 축 가지고 자연현상 중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화를 하나 소개하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19세기에서 20세기로 들어가면서 막스 플랑크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막스 플랑크는 원래 음악을 좋아했어요. 바이올린도 잘 치고. 그래서 음악가가 되려고 생각했는데, 독일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다니면서 물리 시간에 뉴턴 역학 배우면서, 특히 뉴턴 역학의 에너지 보존 법칙을 배우면서 너무 감명받았어요. 그래서 물리학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가까운 대학 물리학과에 찾아가서 물리학과로 진학하려고 합니다. 무슨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어떻습니까? 내가 진로가 딱 결정이 되면 가서 물어보죠. 그랬더니 어떤 대답을 들었냐면, 이제 물리학과는 곧 없어진다. 왜냐하면 19세기 말 이제 물리학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자연 법칙은 다 알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자연 법칙에 대해서 알려줄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뉴턴 역학과 전자기학만 있으면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물리학과가 곧 없어질 예정이니까 다른 분야를 공부하라는 조언을 들은 것이죠. 근데 플랑크는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 다른 대학의 물리학과에 이제 진학을 해가지고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은 처음엔 취직도 잘 못했죠. 그러다가 연구하면서 무엇을 이제 발견하게 됐냐면, 양자에 대한 법칙을 발견하게 돼서 양자론의 아버지라는 그런 칭호를 듣는 이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처럼 17세기부터 시작한 새로운 물리학이, 뉴턴에 의해서 시작한 새로운 물리학이 19세기가 끝나면서 인간들은, 또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인간이 이제 자연을 정복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 19세기 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그러면 20세기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